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벨코입니다. 전 이번에 오디세이란 영화를 보고 왔어요.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파워 있게 리뷰를 하고 싶지만 제 사정상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조신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는 일단 처음에 아티카라는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톰 홀란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 왕국의 왕의 아들로 이제 역할을 맡아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국에는 왕이 자리를 비워 있어요. 왜냐면은 그 왕이 트로이 목마 전쟁 다들 아시죠? 그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아직 돌아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오디세이는 전체가 거의 다 그 왕인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거의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럼 걔가 오는 동안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왕국은 왕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 비어 있는 왕자에 앉기 위해서 왕비한테 남아있는 그 왕비한테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구원자들이 엄청 넘쳐나요. 근데 이 왕비는 정말로 왕을 사랑해. 진짜 부부로서 너무 사랑해서 이 왕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어요.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재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꿋꿋하게 그 빈 왕자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순 없지만 여자니까 계속 그 기나긴 시간 앞으로 그 자기 남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좀 나이도 먹고 몸도 커지니까 얘가 좀 뭐랄까 어 딴 길로 막 새요. 아버지 찾겠다고 딴 길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이 영화의 뭔가 핵심적인 트리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 회상으로 영화가 장면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요. 왜냐면은 그 시점이 남편인 오디세우스가 거의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인 상황인데 근데 그냥 바로 그 남편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고 영화가 엔딩을 해버리면 영화 분량이 10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는 초반에 그러한 상황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겪은 일들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의 원인이 된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회상되면서 분량을 많이 채우게 됩니다. 일단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는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물론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아마 100 중에 99명 정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따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영화 자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어떤 국가의 상황 같은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점은 모르고 그냥 재밌게 봤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뒤져가면서 조사를 따로 했어요. 영화 보기 전에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머리가 백지인 상태에서 일부러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효과는 좋았고요. 아무튼 이어서 설명하자면 그 스파르타 쪽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 동네가 그 튀르키 현재 튀르키가 있는 그 땅에 트로이아라고 불리는 뭐 나라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저도 정확히 뭔지 잘 몰라요. 왜곡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그 전체 맥락을 보는 거니까 뭐 살짝 틀린 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 트로이아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신들끼리 그 누가 제일 이쁜 여신인지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아테네, 아프로디테, 뭐 아르테미스 뭐 등등등등 모여가지고 세 명의 여신이 모여서 그 트로이아에 있는 어떤 왕이었던 것 같은데 걔한테 이제 고르라고 시켜요. 근데 이게 좀 부당한 게 여신들마다 그 공약 같은 걸 걸어요. 날 고르면은 지략을 줄게. 날 고르면 부와 명예를 줄게. 날 고르면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내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거르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쁜 사람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주는 신 고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왕이 제일 예쁜 아내를 주기로 한 신을 가장 예쁜 여신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낸 아내가 누구냐면은 저 스파르타 쪽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비였어.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 유부녀를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스파르타 쪽은 어떻게 했어? 그쪽 왕은 자기 아내가 뺏겼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 가진 않고 아가멤논이었나? 그 영화에서 되게 배트맨 슈트 같은 거 입는 되게 멋있는 대장군 같은 군사가 있는데 걔가 아마 그 왕이었나 왕의 형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걔가 이제 거의 이제 리더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브로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에 있는 왕이나 군사들 대장군들 싹싹싹 어벤져스처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딱 들어가요. 거기에 참전한 용사 중 한 명이 오디세이아예요. 아,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 이름 자꾸 헷갈리네. 아무튼 근데 오디세우스가 좀 뭔가 정면 돌파하기에는 좀 후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서 책략을 발휘했던 게 바로 트로이 목마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트로이 목마가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튀르키예 가서 그 트로이 목마의 복원된 그 구조물을 그 나라에서 보고 왔었는데 영화에서처럼 멋있진 않아요. 물론 복원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튀르키예 땅에 직접 가서 본 트로이는 영화처럼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실제 그 복원도도 되게 멋있긴 했지만 아무튼 영화에서는 말이 이렇게 막 약간 두 다리를 앞다리 이렇게 위로 치켜들면서 멋있는 자세로 굳어진 그런 나무 조각상인데 한 높이가 한 1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 목마 안에 군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 맞나? 아무튼 주인공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뭐 영화의 흐름이 대부분 그 사람 중심이니까 주인공 맞죠. 주인공 오디세우스랑 그의 부하 동료들이 그 목마 안에 다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논이라는 부하가 또 있는데 그 시논을 이제 적군을 속이기 위한 역할로 밖으로 배치해요.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그 적군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논이라는 그 부하 병사가 적군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항복을 했고 우리가 그 항복을 한 것을 표시하는 재물입니다. 아테나 여신한테 드리는 재물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신호는 선물 고마워 잘 받을게 보답으로 널 살려줄게 하고 그렇게 목숨이 구제되진 않고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메시지만 그 적군들에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칼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 트로이 목마가 이제 그 적군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데 재밌는 게 그 안에서 당연히 방수가 안 되잖아요. 옛날 기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방수가 안 되니까 그 해변가에 트로이 목마가 이제 엎어져 있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그 밑에서 주인공의 부하 동료들이 오디세우스의 사랑스러운 부하 동료들이 눈앞에서 이제 익사를 좀 해요. 몇 명이. 한 100명 정도의 100명은 아니지만 100명 정도의 군사가 있다 치면은 그 중에서 한 20% 30%는 익사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겨우겨우 옮겨지고 나서 그 땅에서 이제 트로이아 나라 사람들이 아 저거 불태워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불태워요. 그 안 불태운 이유는 영화에서 언급되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적군이 이제 항복의 표시로 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화를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낭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암문적으로 지키는 룰이 있었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뭔가 이 정도 선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양심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도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려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인력을 동원해서 그 무거운 거를 자기 마을 안쪽, 수도 안쪽까지 다 옮겨줍니다. 옮기고 전쟁의 승리의 기념품으로서 이렇게 밧줄로 이제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잘 이제 세팅을 해놔요. 이쁘게. 그렇게 적군 한가운데로 진입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 밤이 돼가지고 조용해졌을 때 이제 그
트로이 목마 배 껍데기를 이렇게 밀어서 까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밧줄 타고 한 명씩 내려와서 경비병들을 은밀하게 막 죽입니다. 그리고서 대문을 열면서 그 자기 이제 지원군인 스파르타 쪽 이제 병사들 아가멤논이랑 기타 정예병들을 적군 수도 한가운데로 싹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처절하고 정말 재밌게 그려져요.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트로이아 나라 사람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지 않고 뭐랄까 좀 되게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기 뭐 임산부 아내 뭐 여자 뭐 노인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아테네 동상이랑 그리고 아테네 신전 모시는 그 사제 여자 사제가 있거든요. 걔까지 죽이고 동상 목도 베어버리는데 재밌는 게 그 아테네 동상의 목을 베는 거랑 그 아테네 신전의 사제의 목을 베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나오고 그 회상 장면이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서 후반부에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건 영화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리뷰로는 알 수 힘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오디세이가 그 전쟁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은 이 전쟁이 명예롭고 뭔가 멋있는 그런 업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하는 걸 보면은 굳이 안 죽어도 괜찮은 약자들을 죽이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민가에 있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금은품을 이제 다 갈취하고 약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봐도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한 짓인데 그것을 오디세우스가 직관하면서 아, 내가 참 정말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표정으로 좀 뭔가 낙담하는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좌절하는 게 마냥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 이 트로이 목마는 적군의 기지에 재물인 척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정말 도래에 어긋나가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제우스의 법률이라는 건데 이게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제 학교에서 싸울 때 낭심은 차지 말아라. 아니면 이제 좀 여린 애들끼리 싸울 때는 뭐 얼굴은 때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손님으로 왔으면은 그 주인의 집에 절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우스의 법률이거든요. 근데 재물을 이제 그 트로이아 나라에 이제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로이아 나라에 손님으로서 그 재물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트로이아 나라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의 적군들이 들어있을 거란 걸 모르고 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집이나 다름없는 그 트로이아 나라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우스의 법률을 정말 강하게 어긴 거거든요. 재밌는 게 이 트로이 목마 전략 이후로 제우스의 법률이 지켜지는 장면이 영화 내에서 거의 안 나와요. 제 기억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오디세우스가 제일 처음으로 제우스의 법률을 정면으로 어겨버리고 굉장히 비매너스러운 짓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쟤가 어겼네? 그럼 나도 어겨야지 하면서 그 문명의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모든 질서와 평화들이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살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서로 적대하면서 손님으로 온 외부인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뭔가 평화가 그나마 있던 평화마저도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긴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타카로 귀환하거든요. 이타카가 오디세우스의 나라예요. 항해 중에 이제 키클롭스인 이제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폴리페모스는 이제 외눈박이 거인 괴물인데 이름이 영화에서는 언급되진 않고 제가 조사해서 따로 알아낸 거예요. 애가 애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이제 들어갔는데 손님으로 간 거잖아. 남의 집에 들어간 거니 손님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에 매달려 있던 치즈를 허락도 안 받고 먹어요. 이건 손님으로서 매너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률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은근슬쩍. 말로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필요한 음식만 구할 거고 매너 지키면서 주인 오면은 주인도 환영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손님으로 온 존재가 원래 집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을 반겨준다. 반겨주는 거는 주인이 손님을 반겨주는 거지. 손님이 주인을 반겨주는 거는 조금 시대 배경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제우스의 법률을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말로만 매너를 지킨다고 말하고. 그렇게 갇힌 애들은 그 2명 정도가 그 거인한테 모가지가 뜯겨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제우스의 법률에 의하면은 주인도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모가지를 따서 먹었다는 거는 이제 이 거인도 제우스의 법률을 어긴 거잖아요. 물론 오디세우스가 먼저 매너를 지킨다고 해서 이 무자비한 괴물이 너희들 착하네? 나도 착하게 해줄게 하고 이제 배려해주진 않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장면과 흐름은 감독이 설계한 거라는 거죠. 물론 원작은 따로 있지만 그걸 각색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준 거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리거를 딱 땡기고 그 이후로 제우스의 법률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서로 경계하고 손님으로서의 의무도 망가지고 주인으로서의 그 나눔도 상실되어 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파괴한 거는 트로이아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조상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만들어져 왔던 그런 문명들을 한꺼번에 파괴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영화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어서 설명해서 그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그 안에서 포르페모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제 불을 지져가지고 그걸로 눈을 이렇게 콕 찌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인이 일어나서 영어도 잘해요. 영어로 막 나의 아버지 포세이돈이시여 얘들이 내 눈을 멀게 했어요. 얘들을 반드시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뭐 실제로 포세이돈이나 제우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영화니까 영화 상영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디세우스가 그 거인을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동료들이랑 머리를 써가지고 거길 빠져나갔을 때 굳이 그 거인한테 화살을 또 쏴가지고 이제 타서 도망가려고 할 때 병사 2명이 또 죽어버리거든요. 참 뭐랄까 이 오디세우스가 대장이지만 이 저주의 트리거를 당기고 또 쓸데없이 거인을 도발해서 안 죽고 잘 도망칠 수 있었는데 병사 2명도 또 죽게 만드는 그런 트롤 짓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병사들은 이 리더에게 향한 그 존경심이나 그 뭔가 충성심 같은 게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게 영화 내에서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잘 그려지는데 영화 보시면은 아마 그 부분에서도 색다른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번에 집을 갈 수 없으니까 식량을 구하려고 또 배를 정비하려고 중간중간에 여러 개를 거쳐요. 원작에서는 엄청 많이 거치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모험을 잘라요. 생략해버려요. 없는 일인 것처럼. 아무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3시간이었으니까 아마 원작의 내용을 다 다뤘으면은 8시간, 9시간 좀 됐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거인으로부터 소수 살아남고 떠나서 이후에 라이스트 리고네스의 습격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떤 섬이었는데 거기에 이게 상륙을 해가지고 식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웬 3m, 4m 되는 거인 같은 애들이 온몸에 철병거를 딱 입고서 압도적인 힘으로 병사들을 막 죽이고 배도 막 부셔요. 원래 12척으로 이제 항해를 했었는데 한 척만 주인공이 타고 있는 한 척만 남아가지고
겨우 도망가서 섬 반대편으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아, 섬 반대편이 아닌가? 아무튼 옆으로 좀 우회해서 키르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키르케가 마녀인데, 그 마녀가 이제 부하들 돼지로 만들어요. 뭔가 요술 같은 걸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부하들 다시 인간을 되돌리려고 그 키르케를 막 설득을 하거든요. 키르케 언니가 까마귀로 이제 변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까마귀로 변해져 있는 키르케 언니의 목을 막 쥐면서, 너 내 부하들 인간으로 안 되돌려 놓으면은 네 언니 모가지 내가 비틀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로 그 까마귀 모가지를 붙잡고서 상냥하게 말하듯이 내 부하 좀 제발 돌려놔달라 라고 간청해요. 당연히 키르케는 그 말을 들어주고요. 근데 들어주기 전에 했던 재밌는 말이, 너네 부하들이 전쟁에서 했던 일들 생각해봐라. 약자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얘들은 본 모습이 돼지야. 난 본 모습을 되찾아줬을 뿐이고, 이 그러니까 너가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막 뭐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온 부하들과 오디세우스는 섬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의식 같은 걸 치러서 저승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시논이라는 병사도 같이 또 만나는데, 그 시논이 그 트로이 목마를 제물로 이제 속여서 넘겨줄 때 이제 스피커 역할을 했던 희생되었던 병사였잖아요. 근데 그 병사가 그 리더한테 서운했던 거, 부당하다고 느꼈던 거를 막 따져요. 그래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약간 뭔가 죄책감이나 뭔가 책임감 같은 걸 느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양심이 있었으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다시 항의를 하고, 아, 항의하기 전에 또 그 죽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아가멤논이라는 그 대장이 있었는데, 트로이 목마 전쟁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대장군 아가멤논이 이제 조언을 해줘요. 너 아티칸이라는 나라의 왕이잖아. 너 나라 다시 돌아갔을 때 대문으로 당당히 걸어가지 마. 부귀영화나 뭐 환영받으려고 당당히 네 모습으로 가지 말고 변장하고 들어가. 왜냐하면 나도 내 나라로 돌아갔는데 내 아내한테 죽임당했어.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gamemnon이 왜 죽었는지, 왜 아내한테 살해당했는지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가멤논이 전쟁을 하려고 떠나기 전에 날씨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안 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딸을 인신공양으로 바쳐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친딸의 엄마인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어서 그 뒤에 이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이제 다시 항의를 하는데, 항의하는 중에 세이렌을 만나거든요. 다행히 이제 부하들은 귀마개를 껴가지고 세이렌의 노래에 현혹되지 않아서 한 명 빼고 다 살아요. 한 명은 왜 죽냐면은 굳이 그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귀마개를 뺍니다. 그 노래 듣고 현혹돼가지고 바다에 지가 뛰어들어가서 결국엔 죽어요. 주인공도 귀마개는 안 끼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노래에 정신이 지배되지만 밧줄에 묶여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산채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킬라와 카브리디스가 있는 위험한 해협도 지나가거든요. 그 스킬라가 괴물인지 카브리디스가 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소용돌이고 둘 중 하나는 이제 괴물인데, 그 괴물 있는 곳을 지나가면 6명을 잃게 돼요. 왜냐면 그 괴물은 6명만 먹고 보내주거든요. 근데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은 다 죽어요. 소용돌이 휘말려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6명만 주는 괴물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장인 오디세우스는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부하들한테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괴물 소용돌이 있는 쪽으로 가려다가 괴물 있는 쪽으로 틀어버려요. 그래서 부하들 중에 유능한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눈치를 까요. 아, 이 대장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말 안 해줬네. 그래서 막 따져요. 그래서 쿠데타 일어날 분위기였다가 결국엔 안 일어나고 그냥 이어서 쭉 항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신의 소가 있는 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때도 오디세우스는 예언 같은 걸 이미 들은 상태였어요. 이 부하들이 다 죽을 건데 왜 다 죽냐면은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어서 태양신의 분노를 사가지고 다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들은 상태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전에 쿠데타 일어날 뻔해서 분위기 살벌하잖아. 이번에도 감추면은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버려요. 아, 사실 나 예언 들었는데 니들 다 죽는데 태양신의 소 먹어서 태양신의 저주로 다 죽게 된대. 그러니까 저 태양신의 소가 있는 섬 거쳐가지 말고 이대로 쭉 가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가 많이 망가져서 항해 그 섬이 있으면 섬에 한번 배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부하들이 아, 소 절대 안 먹을게요. 진짜 안 먹을 거니까 배 저 섬에 대고 배만 고치고 그리고 떠나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갑시다. 얘기하고 되지만 앞불사 소를 먹어버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 허기를 못 참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언대로 부하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주인공이 혼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다른 섬에 또 갇히거든요. 칼립소라는 어떤 여자가 사는 섬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양귀비 같은 꽃을 처먹어요. 그걸 먹고서 이제 정신을 해롱해롱대면서 뭔가 기억을 일부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 내가 아들이 있었나? 아들이 있었나 없었나? 아, 나 결혼했었나 안 했었나 막 하면서 애가 머리도 좀 하얘지고 좀 상태가 메롱이 돼요. 오디세우스가. 그게 그 시점이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전 이야기들은 영화 중간중간에 회상하면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게 영화 내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가 막힌 편집으로 정말 재밌게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칼립소는 이 오디세우스를 정말 사랑했어. 애가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이쁜 칼립소 말고 원래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칼립소가 그 꽃을 오디세우한테 잔뜩 먹여가지고 완전 바보 만들어서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칼립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게 오디세이를 바보로 만들면은 그 오디세우는 결국 오디세우스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게 되니까 그런 오디세우스랑 사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기억을 찾은 후에 걔가 아, 난 집 갈래 이러면은 그냥 집을 보내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얘를 강제로 붙잡아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칼립소는 자기를 사랑하는 오디세우스랑 살고 싶은 거지. 해롱해롱대고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바보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죠. 기억이 온전히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오디세우스랑 살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미련 없이 미련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오디세이를 그냥 쿨하게 보내줘요. 그래서 오디세이 떼목 만들고 가거든요. 그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 바다에 굉장히 좀 죽을 위기를 많이 처하는데 제우스의 은혜로 살아요. 밑에는 바다여서 포세이돈의 영역이고 위에는 하늘이니까 제우스의 영역이잖아요. 두 영역 사이에서 이제 껴 있으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잘 삽니다. 그 상태로 고향 땅인 아티칸 맞나? 아무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아가멤논이 조언해줬던 것처럼 변장하고 거지꼴로 돌아다니면서 아들도 만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들이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당연하죠. 크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눈치채요. 어떻게 눈치냐면은 그 이 아버지인 오디세우스가 그 잠깐 키웠던 사냥개가 있거든요.
잠깐 키운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죽기 직전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한 20살 됐을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 왕자 비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잠깐 고향 땅에 와서 올라왔을 때 이 개가 오디세우스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이미 죽고도 남는 수명이었는데 원래 자기 주인인 사랑하는 이 자기 주인인 오디세우스를 보기 위해서 숨을 붙들고 있다가 딱 보고서 꼬리 흔들고 인사하고 죽은 거예요. 그거를 아들인 그 톰 홀랜드가 이제 보면서 어, 이 저 사냥개는 아버지의 사냥개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꼬리 흔드는 애가 아닌데 당신은 아버지구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채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발뺌하거든요. 아닌데요? 하고 발뺌해요. 그 톰 홀랜드는 알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줘요. 아 그래요? 아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자들 다 싸그리 죽여버릴 때 그때 아버지라고 한 번 부르거든요. 아 그 장면이 진짜 관건이에요. 그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서 이제 판을 막 짜요. 판을 짜가지고 한 연회장 안에다가 구원자들 싹 다 모아. 손님이라는 명목하에 제우스의 법률을 핑계 삼아서 나라의 재산과 음식을 축내고 있는 그 뭐랄까 바이러스 같은 놈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글로 변장해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니들이 하도 구원을 하니까 내가 재혼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하면서 뭔가 그 테스트를 딱 진행하거든요. 뭐냐면은 활이 하나 있는데 그 활에 활실을 딱 걸어가지고 화살을 촥 쏴서 그 도끼들을 이제 도끼들 진열되어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정확한 경로에 맞춰서 화살을 쏘는데 성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활을 쏘는 사람은 오디세우스밖에 없어요. 영화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 중에 다 통틀어서 오디세우스만이 그 활을 제대로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내는 아무도 이 테스트 통과 못할 거 알고서 이 테스트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자들이 도전을 막 하는데 다 실패해요. 화살 이제 줄을 이제 끝에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활을 쏘니까. 근데 이게 장력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막 힘줘가지고 걸려다가 탁 놔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나서는데 거지꼬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비웃지만 나가요. 나가서 이제 걸려고 하는데 놓쳐요. 20년 지났으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빠지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비웃고 아내는 아씨 하면서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뒤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안간힘 젖먹던 힘 다 끌어내가지고 끙 해서 결국에는 걸어가지고 전성기 시절 마냥 활 땡 하고 이제 쏘거든요. 그 모습이 진짜 영화 내에서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어머나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온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름 쫙 돋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구원자들을 싹 다 처형해요. 근데 그 구원자들 죽이는 거를 톰 홀랜드는 안 도와줘요. 왜냐면은 톰 홀랜드는 왕자잖아. 나중에 왕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자들을 죽이게 되면 손에 피를 묻힌 거가 되고 폭력으로 권력을 지킨 거기 때문에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톰 홀랜드는 안타깝게 도와주지 못하고 2층에서 이제 무기를 조달하던 내부인이 있는데 이 쪽제비 같은 그 내부인 한 명만 직접 처형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왕자로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아들 너가 왕해 난 서쪽으로 갈게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요. 얘가 왜 서쪽으로 떠나냐? 제 생각에는 그 죽은 부하들 있잖아요. 걔들을 좀 기려주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영화 내용은 그래요.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끝나요. 제가 설명을 생략을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생략 진짜 많이 했는데 34분 설명했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이 영상 내에서 빠져 있는데 실제 영화를 보면은 정말 제가 얘기하지 않은 재밌는 요인들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고 진짜 연출도 끝내줘요. 이 3시간짜리 영화인데 3분 지나간 느낌이에요. 진짜 그 정도 너무 재밌고 진짜 기승전결 잘 짠 영화예요. 그래서 뭐 누구든지 꼭 보길 바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반응이 많이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 영화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알면 스포가 된 상태에서 보는 거면은 또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기초적인 뭐 트로이 목마의 역사라든가 그 정도만 알고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 주관적인 평가도 얘기를 하자면은 영화는 얘기했다시피 제우스의 법률이라는 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뭐랄까 일단 주인공부터가 그 전쟁의 전역으로 섰던 게 제우스의 법률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자들을 죽이는 것도 아티카는 주인공의 집 같은 거잖아요. 자기 나라니까. 근데 그 나라에 구원자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손님을 다 죽였다는 말이죠. 제우스의 법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손님으로 온 자는 매너 있게 행동하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된 자는 손님으로 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 준다. 손님으로 온 구원자들, 그들도 손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주인이었던 오디세우스도 그 손님을 대접해주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오디세의 행동이 잘못됐다거나 그 손님들이 불쌍하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디세우스도 오디세우스한테 죽임당했던 모든 애들도 다 제우스의 법률,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에서 당연하게 행해지고 지켜지던 암묵적인 윤리와 매너들이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중간에 섬을 거쳐가면서 만났던 키르케라는 마녀도 손님으로 온 병사들을 돼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 거인이 살던 포르페모스의 동굴에도 주인공 세력들은 와서 손님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자마자 허락도 없이 치즈를 먼저 마음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된 거인 페르페모스도 손님으로 온 그 병사들을 모가지를 따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짓을 저지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화에서 뭘 느꼈냐면은 인간은 정말로 단 1%도 어떠한 윤리도 질서도 선도 행하고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행하는 척, 잠깐 잘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한 족속들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속죄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뭔가 그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치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들은 실제로 없던 일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나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불가능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종족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우스도 포세이돈도 그러한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고 뭐 예쁜 아내를 주는 축복 정도는 포세이돈과 제우스, 아르, 아, 뭐 아르테미스 이런 애들이 줄 수는 있어도 정말 진정한 속죄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그 죄악과 선을 지키거나 만회할 수 없는 무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 영화 리뷰는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추천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 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영화 자체는 정말 완성도가 높고 잘만 본다면 정말 큰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